한 억만장자의 딸은 완전히 마비된 채로 태어났다. 나라의 수많은 의사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녀는 평생 움직이지 못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움도 권력도 없는 한 가난한 소년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오직 믿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거슬렀고 과학조차 해내지 못한 기적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달이라고 남겨주세요. 움직일 수 없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 마음을 함께 기억합시다. 백태우의 넓은 한옥 저택은 아내의 죽음 이후 깊은 고독에 빠진 곳이 되었다. 한때 국내 최대 재벌 중 하나였던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단절되었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딸 백소희뿐이었다.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하고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마비되어 말을 할 수도 미소를 짓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의사들은 그녀를 전체 신경운동 마비로 진단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중증 자폐증을 의심하기도 했다. 태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소희가 전혀 호전 징후를 보이지 않자 자신의 거대한 재벌 제국을 포기했다. 그는 모든 막대한 재산과 에너지를 딸의 치료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의 한옥 저택을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개인 병원으로 변모시켰다. 태우의 한옥은 이제 헌신적인 의료팀과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찼다. 이곳은 그의 절박한 희망의 증거였다. 그러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치료와 요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하고 승인되지 않은 방법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소희는 여전히 무반응인 채로 침묵과 부동의 인물로 남아 있었다. 태우는 그녀 곁에서 끊임없이 지켜보았다. 매일 일찍 일어나 소희를 확인하고 몇 시간 동안 그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는 소희에게 날씨를 설명하거나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때로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자장가를 조용히 불러주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소희야, 오늘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 너의 엄마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기억나니? 단풍이 물들고 코스모스가 피는. 태우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소희의 빈 눈빛은 여전히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의료팀은 거의 격려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가능한 치료법을 시도하는 데 전념했다. 오늘은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올 거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박사야. 많은 사람들을 도왔대. 너도 도울 수 있을 거야, 소희야. 매일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태우는 1시간 동안 한옥의 정원을 거닐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에게 속삭이듯 그는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항상 같았다. 단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소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왔는지 나는 모르겠소. 하지만 내 딸을 포기할 수는 없소, 절대로. 한옥의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그의 외로운 한숨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저택 안에서는 의료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태우는 다시 소희의 방으로 돌아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이것이 백태우의 삶이 되었다. 끝없는 기다림과 꺼지지 않는 희망이 교차하는 침묵과 고독의 나날들이었다. 백태우의 소희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찾아 헤매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유명한 언어 치료사들, 신경과 전문의들, 심지어 실험적 치료 전문가들까지 한국 전역에서 불러들였다. 백 회장님, 새로 개발된 뇌파 자극 장치를 미국에서 공수했습니다. 아직 식약처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의료 책임자인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승인 여부는 상관없소. 소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시도해 봅시다. 그렇게 외국에서 최첨단 의료 장비를 들여왔고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은 방법들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소희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지만 공허했고 천장이나 벽의 한 지점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아무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태우는 압도적인 고독감과 싸워야 했다. 그의 삶은 조용한 일상, 희망과 심장을 짓누르는 실망에 반복되는 순환이 되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소희 씨?
밤 근무를 시작하는 간호사가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매일이 똑같았다. 한때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의료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빈 공간에 대고 말하는 태우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소희를 위한 밤 간호사를 고용하기를 거부했다. 자신의 지속적인 존재가 언젠가 딸의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뇌과학책에 파묻혀 살았다. 비슷한 상태의 어린이들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잠시 동안 영적 대안까지 고려했지만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학적 접근으로 돌아왔다. 오늘 밤은 자주 보자. 그는 소희의 방을 떠나기 전에 속삭였다. 1시간마다 들어올게. 의료팀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에 감탄했지만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은 소희와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소희는 계속 살아남았다. 안정적이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대한 의식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매일 밤 태우는 그의 서재에 앉아 의학 저널들을 뒤적이며 답을 찾으려 했다. 벽에는 소희의 뇌 스캔 결과가 붙어 있었고 그의 책상은 전 세계 희귀 질환 전문가들의 의견서로 가득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어딘가에 답이 있어.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러나 매일 아침 그는 같은 현실로 돌아왔다. 소희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빈 눈빛을 마주하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반응 없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네가 대답할 거야, 소희야.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은 다를 거야. 그러나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희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태우는 소희를 위해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했다.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녀의 방은 특별히 설계되었다. 전통적인 창호문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게 했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직접 꺾은 계절꽃으로 방을 장식했다. 매화, 진달래, 무궁화, 국화까지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그녀의 방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소희야, 오늘은 무궁화를 가져왔어. 우리나라 꽃이지. 너의 할머니가 항상 정원에 심었던 것 기억나니? 향기가 참 좋지. 태우는 부드러운 가야금 선율을 배경으로 틀어주었다. 한 번은 애완동물을 데려와 소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기를 바랐다. 작은 토끼를 그녀의 손 가까이에 데려왔지만 소희의 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 토끼 이름은 두루야. 정말 부드럽지, 소희야. 만져볼래? 그는 식사 시간에도 소희 옆에 앉았다. 그녀가 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동안에도 그는 마치 그녀가 듣고 있는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오늘 김 박사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져왔어. 외국의 사례인데 내 상태와 비슷한 아이가 음악 치료로 반응을 보였대. 내일부터 시도해볼까 해. 태우의 모든 존재는 소희의 반응이라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힘든 밤이면 태우는 그녀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빈 공간에 소희가 말을 해주기를 애원했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소희야, 제발 단 한마디만 해줘. 아빠라고 불러줘. 네가 듣고 있다는 걸,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줘. 네가 그 몸 안에 갇혀 있다면 무슨 신호라도 보내줘. 그는 소희가 의식이 있는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굳어버린 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몸부림쳤다. 그는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는 상상을 했다. 또는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소리든 그 침투하는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공허한 표정, 같은 빈 눈동자가 그를 관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했다. 항복할 수 없었다. 소희는 여전히 그의 작은 소녀였고 그녀는 절실히 그를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포기하라고 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네 얼굴을 보고 더 강해져.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사회적 모임, 옛 친구들을 피했고 사업 전환은 무시했다. 그의 인생은 이 단 하나의 잃어버린 싸움으로 축소되었고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태우의 집착은 강화되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으며 소희의 곁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는 소희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미친 짓처럼 보이기도 하지.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사계절이 변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녹았다. 그러나 소희의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태우의 머리카락에 하나둘 늘어가는 흰 머리카락뿐이었다. 몇몇 의사들은 태우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그가 우울증이나 소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백 회장님,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본인의 건강도 해치실 겁니다.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하지만 태우는 그런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에게는 단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저택을 감싸는 깊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오. 소희가 필요로 하는 건 내 존재요. 의사들의 처방이 아니라. 태우는 종종 그의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생각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을까? 아니면 그처럼 기다리며 그의 곁에 머물렀을까? 지현아. 그는 아내의 위패가 있는 가정재단 앞에서 속삭였다. 네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매일 물어. 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소희가 말할 수만 있다면 그의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시도해도 그 간절히 기다리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가 갈망하던 목소리, 소희의 목소리는 침묵을 지켰고 그를 매일 같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흐리고 안개 낀 아침, 한 여자가 큰 한옥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과 8살 된 아들 두한만을 데리고 왔다. 강윤서는 최근 남편을 잃었고 절실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백 가문의 저택에서 가정부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세부 사항을 묻지 않고 즉시 수락했다. 감사합니다, 백 회장님.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태우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한 태도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거의 딸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는 신뢰가 아닌 광대한 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실용적인 필요성 때문에 윤서가 머물도록 허락했다. 규칙은 단순해요. 소희의 방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시오. 의료진의 일에 방해가 되지 마시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오. 윤서는 조용하고 공손하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항상 존재감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네, 회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우는 윤서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조용히 집안일을 처리했다.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준비되었고 집은 깨끗했으며 빨래는 완벽하게 접혀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결코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았다. 회장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소희의 방에 두세요. 이것이 그들의 대화의 대부분이었다. 태우는 가끔 윤서가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 번은 그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그녀도 자신의 상실과 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그들은 서로의 슬픔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고독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윤서의 아들 두한은 어머니의 조용한 태도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에너지와 끝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였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소녀는 즉시 탐험을 시작했다. 맨발로 긴 회랑을 걸으며 이 새롭고 이상한 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두한아, 신발 신고 조용히 해야 해. 윤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두한의 눈은 이미 한옥의 아름다운 단청과 정교한 목공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작은 발걸음이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의 눈은 커다란 그림들, 웅장한 계단, 오래된 가구들을 흡수하며 이 새롭고 조용한 집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여기 정원에 연못이 있어요. 그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했다. 쉿, 목소리 낮춰.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야. 두한은 소희의 방에 있는 값비싼 의료 장비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공기 중에 퍼진 약 냄새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일반적인 침묵과 깔려있는 슬픔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두한이 처음으로 소희를 만났을 때 그녀는 특수 침대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고 눈은 열려 있지만 멀리 있는 듯했다. 그는 윤서나 태우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잠시 동안 문 근처에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그의 배낭에서 크레파스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소희를 뚫어지게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녀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존재 속에 있었다.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가끔 방 안을 둘러보거나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다. 저건 뭐야? 두한이 천장에 달린 의료 모니터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 깜박임은 평소보다 더 자주 있지 않았지만 두한의 조용한 존재는 미묘하게 방의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거기에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고 설명할 수 없는 차이, 수년 동안 저택을 지배해온 불변의 일상에서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두한은 문지방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종이를 바닥에 펼쳤다. 그는 빨간색 크레파스로 작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산이에요. 그는 소희에게 말했다. 마치 그녀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갔던 북한산이요. 정상에서는 서울이 전부 보였어요. 소희의 침대 옆에는 윤서가 방금 가져다 놓은 국화 한 다발이 있었다. 두한은 노란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그림에 꽃을 추가했다. 꽃도 그려볼게요. 이런 꽃이 산에도 있었거든요. 두한의 평온함은 역설적으로 환경에 새로운 인식층을 가져왔다. 태우는 그의 깊은 우울함 속에서 아직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변화였다. 방 안의 침묵이 약간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두한의 작은 크레파스 소리와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그 완벽한 정적을 깨뜨렸다. 태우는 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거의 8년 동안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소희의 방에 있는 다른 존재, 그의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 그는 개입해야 할지, 소년을 내보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단지 지켜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태우는 소년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윤서를 고용했지 그녀의 아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다. 의료 장비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는 잠재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한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저 아이를 지켜봤소. 태우가 그날 저녁 윤서에게 말했다. 소희의 방에서. 윤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지금은 괜찮소. 아이가 방해되지는 않았소. 두한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았고 혼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는 과도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다. 두한은 주목할 만한 고요함으로 움직였다. 항상 관찰하고 항상 차분했다. 다음 날 태우는 그의 일상적인 아침 루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한 후 그는 소희의 방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두한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소녀는 다시 바닥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우는 거의 윤서에게 그녀의 아들을 그 방에서 떨어뜨려 놓으라고 지시할 뻔했지만 망설였다. 두한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고 단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태우가 조용히 물었다. 두한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바다요. 소희 누나가 바다를 좋아할 것 같아서요. 태우는 어린 소년을 관찰하며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슬픔과 기대로 가득 찬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이후 며칠 동안 태우는 두한이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소년은 계속해서 소희의 방으로 돌아왔다. 항상 그의 크레파스와 종기를 가지고 항상 바닥에 앉아 소희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두한아, 소희 누나에게 오늘 무슨 그림을 보여줄 거니? 태우는 어느 오후에 물었다. 오늘은 우리 학교요.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누나가 보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한은 집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는 마치 항상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저택을 돌아다녔다. 허락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지만 항상 주변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태우는 가끔 두한이 정원에서 낙엽을 모으거나 책장에서 책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침착하고 사려 깊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충동적이지 않았다. 두한이 참 특별한 아이군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것 같소. 그는 간호사들, 기계들, 그리고 태우와 소희의 조용한 일상을 관찰했다.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였다. 태우는 이전에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거의 평화로움에 가까웠다.
어느 날 저녁 태우는 윤서에게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왜 소희의 방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소? 윤서는 잠시 고민했다. 두한이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마도 그는 소희 씨에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아요. 태우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의 눈은 자신의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소희에게 접근하는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그날 밤 태우는 소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을 때 벽에 두한의 그림 중 하나를 발견했다. 밝은 색의 바다와 모래사장, 그리고 웃고 있는 3명의 작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 봐. 태우는 소희에게 말했다. 두한이 너에게 선물을 남겼어. 그 순간, 비록 그것이 그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태우는 소희의 눈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초점이나 의식의 번쩍임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였다. 두한은 그의 관찰력 있고 조용한 성격으로 윤서가 작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접힌 수건을 옮기거나 식탁을 정리하는 일과 같은 간단한 일들을 도왔다.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 단순히 조용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고 자연스럽게 저택의 리듬에 녹아들었다. 두한아, 이 그릇들을 부엌으로 가져가 줄래? 윤서가 부탁했다. 두한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그릇을 모았다. 그릇들이 부딪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한옥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내는 것은 그에게 금기처럼 느껴졌다. 태우는 어느새 소년의 존재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소희의 방이 두한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매일 오후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때로는 몇 가지 장난감을 가져오기도 했고 다른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뭘 가져왔니? 태우가 어느 날 물었다. 두한은 작은 나무 자동차를 들어 보였다. 아빠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5살 때요. 그는 결코 소희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만지지 않았지만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변함없이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 태우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느껴지던 압박감 있는 침묵이 변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전처럼 무겁고 숨막히지는 않았다. 한 저녁 태우는 소희에게 저녁 약을 주고 있을 때 방 구석에서 두한이 무언가를 조용히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 접기였다. 그게 뭐니? 태우가 물었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종이학이에요. 두한이 완성된 종이학을 조심스럽게 소희의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학이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어떤 소원을 빌 거니? 두한은 잠시 망설였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윤서도 이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차이를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더 행복해 보였고 이는 그의 걸음걸이와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분명했다. 처음에 그녀는 두한이 소희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뭔가 잘못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리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걱정은 줄어들었다. 두한아, 소희 누나를 방해하지는 않니? 그녀가 한 번은 물었다. 아니요, 네 엄마. 방해하지 않아요. 누나는 제가 거기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알아? 두한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알아요. 어느 날 아침 태우는 소희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 새로운 그림이 몇 개 더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들은 모두 밝은 색으로 채워져 있었고 웃고 있는 얼굴들, 꽃, 그리고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방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깨달았다. 두한이 내 벽을 꾸몄구나. 그는 소희에게 말했다. 이전보다 밝아 보이는구나. 태우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옆 테이블에 있는 종이학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1000마리. 그는 중얼거렸다. 그건 정말 많은 학이구나. 소희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서는 두한의 존재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꼈다. 소희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집 자체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공기가 더 이상 그렇게 긴장되고 무거워지지 않았다. 윤서는 이른 아침 소희의 방문 밖에서
태우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그의 어조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오늘 아침 정원에서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 봄이 오고 있어, 소희야.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쩌면 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수년 동안 거의 전적으로 딸과만 소통했던 태우가 하루 동안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한에게 그가 잘 먹고 있는지, 방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더 많은 종이가 필요한지 물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새로운 것들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다시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비록 아주 조금씩이지만. 두한아, 네가 그린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 태우는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그것은 간단한 칭찬이었지만 저택의 일상적인 침묵 속에서 큰 변화였다. 두한은 밝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윤서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두한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한동안 보지 못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될지 걱정했었다. 두한이 노래를 좋아하니? 어느 날 태우가 물었다. 우리 소희는 어렸을 때 자장가를 좋아했어. 네, 좋아해요. 학교에서 배운 노래들이요. 언젠가 내게도 들려주겠니?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고려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동안 소희는 여전히 무반응 상태였다. 그녀의 의학적 상태에는 변화가 없었고 의사들은 여전히 그녀가 의식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태우는 두한이 그녀의 방에 있을 때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다. 어느 날 태우는 소희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한이 그녀에게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발견했다. 이야기를 즐기고 계신다면 새로 만든 이야기 채널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저희의 작업을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해 주세요. 비용은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두한이 그건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게 개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책을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맞았어요. 두꺼비는 피부가 더 울퉁불퉁하대요.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한은 그녀가 듣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했다. 태우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수년 동안 비슷한 일을 했었다. 소희에게 이야기하고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 하지만 두한의 순수한 접근 방식에는 그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에게는 기대나 실망이 없었다. 단지 순수한 존재만이 있었다. 두한아, 태우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 정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소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래? 두한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제가 도울게요. 소희 누나가 꽃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태우는 이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의 첫 번째 따뜻한 빗살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닿은 것 같았다. 윤서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백 회장이 이전에 한 번도 소희를 정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다. 두한의 존재는 그의 평온함과 호기심으로 저택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의사도 치료사도 아니었지만 그의 복잡하지 않은 접근 방식과 기대나 압력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능력이 소희를 위한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소희를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지 않았고 이해해야 할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두한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저택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약속대로 다음 날 태우는 소희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한이 앞장서서 휠체어를 밀었고 태우는 옆에서 걸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고 벚꽃 꽃집들이 미풍에 살짝 흩날렸다. 여기가 좋아요. 두한이 작은 연못 근처에 휠체어를 멈추며 말했다. 물고기들이 보여요, 소희 누나. 태우는 소희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야외의 자연 소리와 향기가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두한은 주머니에서 종이접기 종이를 꺼내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접기 시작했다. 오늘은 뭘 접고 있니? 태우가 물었다. 배요. 두한이 대답했다. 접으면 연못에 띄울 거예요. 그는 집중하며 종이를 접었고 가끔 소희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태우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다. 두한의 소위 방에서의 일상은 점차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두한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의 크레파스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크레파스가 바닥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났고 이어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소위 항상 눈을 고정시키고 있던 소희가 눈을 깜박였다. 그것은 평소의 반사적인 눈 깜박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았고 그 소리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태우, 그 자리에 있던 태우는 자신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수년 만에 소희가 보인 첫 번째 의미 있는 반응이었다. 그는 두한을 지켜보았지만 소녀는 순간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크레파스를 집어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다.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그는 속삭였다. 방금 네가 무언가 들었니? 그녀는 반응이 없었지만 태우는 확신했다. 그는 확실히 봤다. 작고 미묘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의식의 깜박임이었다. 그는 즉시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소희가 반응했어요. 크레파스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녀는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눈을 깜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박사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백 회장님, 그런 미세한 움직임은 종종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건 달랐어요. 나는 내 딸을 알아요. 이건 뭔가 변하고 있어요. 두한과 소희를 정원에 남겨두고 태우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작고 겉보기에는 사소한 사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지진과 같았다. 수년간의 절망 후에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소희의 방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한은 이미 그의 방에 가 있었다. 오늘 뭔가가 일어났어. 그는 속삭였다. 나는 그것을 봤어. 네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이제 네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하고 깊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는지 그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소희의 그 미세한 눈 깜박임, 너무 작아서 쉽게 놓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은 태우의 마음속에 지진과 같은 충격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목격한 의식의 흔적이었으며 어둠 속의 빗줄기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창문을 통해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공기가 더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는 어제의 작은 순간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것이 진짜였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일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김 박사가 아침 회진 중에 말했다. 정말 반응이 있었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사의 눈에서 회의감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두한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년이 움직이는 방식, 그의 존재의 고요함, 그의 상호작용의 단순함에 주목했다. 두한은 왜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소희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그날 두한은 자신의 오래된 인형 오리를 소희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것은 낡고 약간 해진 장난감이었지만 두한에게는 분명히 소중했다. 이건 감호예요. 그는 인형을 소희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설명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예요. 누나에게 빌려드릴게요. 그는 소희와의 상호작용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인형을 그곳에 두었을 뿐 소희의 일상에 익숙한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수년간 임상적이고 불모의 환경이었던 곳에 오랫동안 없었던 일이었다. 다음 날들 동안 소희의 미세한 신호들이 더 빈번해졌다.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 더 오래 지속되는 눈 깜박임, 그녀의 시선 방향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 의료진은 놀랍고 회의적이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우연이나 태우에 과장된 희망으로 치부했다. 백 회장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태우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는 수년간 과학에서 답을 찾았지만 이제 직관적이고 비언어적 연결이 그의 딸의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두하나, 왜 소희 누나에게 그 오리 인형을 주었니? 태우가 어느 저녁 물었다. 두하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나가 외로워 보여서요. 가모는 제가 외로울 때 항상 저를 도왔어요. 그 대답의 단순함이 태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수년간 최첨단 장비, 값비싼 치료, 복잡한 약물 요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아마도 소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기본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적 연결, 두려움이나 부담감 없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태우는 윤서를 찾아갔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가 그저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두한을 단지 가정부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 그는 소희 회복의 퍼즐에서 예상치 못했지만 중요한 조각으로 그녀의 내면 세계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택은 이전의 침묵과 절망의 성지에서 이제 낯설고 예상치 못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태우는 소희의 미세한 반응 신호들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노트북에 매일의 관찰 결과를 기록하며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오늘 두한이 노래를 불렀을 때 눈을 깜박였다. 3시 15분경 그는 기록했다. 파란색 크레파스를 보여주었을 때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다. 4시 20분경 어느 날 두한이 정원 연못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발생했다. 태우는 소희를 특수 제작된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못 근처의 돌벤치에 앉아 그는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 두한은 가모오리 인형을 가지고 와서 연못 가장자리에서 놀고 있었다. 그는 오리가 물에 뜨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오리 소리를 내고 있었다. 꽥꽥! 가모가 수영을 해요. 두한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아이다운 호기심과 주의력 부족으로 두한은 실수로 소희의 휠체어를 밀었고 휠체어는 경사진 연못 가장자리로 굴러갔다. 태우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소희야라고 외치며 벤치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휠체어가 연못 쪽으로 기울었고 소희는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공포가 태우를 사로잡았다. 그는 주저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죄책감의 소용돌이였다. 윤서도 충격에 휩싸여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다. 소희야, 소희야, 태우가 외쳤다. 연못은 깊지 않았지만 물속에서 소희를 빼내는 것은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 태우가 그녀를 들어 올릴 때 윤서는 수건을 가져왔다. 두하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흐느꼈다. 바로 그 순간 혼란과 공포의 절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우가 물에서 소희를 끌어올리는 동안 소희는 깊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오는 듯한 노력으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신음소리도 아니고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하고 틀림없는 단어였다. 가모. 그 소리는 공기 중에 울렸고 공포와 가쁜 숨소리를 모두 침묵시켰다. 태우는 얼어붙었다. 흠뻑 젖은 그의 딸을 붙잡고 눈은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두한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뭐라고 했니, 소희야?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희의 입이 다시 움직였다. 그 하나의 소리, 그 하나의 단어가 수년간의 침묵, 마비, 절망을 깨뜨렸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모든 논리와 의학적 설명에 도전하는 그토록 믿을 수 없고 강력한 사건이었다. 소희야, 태우가 흐느꼈다. 오, 소희야. 연못에서의 그 순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다. 모두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준 총매제였다. 태우는 소희를 안고 집으로 서둘러 갔다. 윤서는 의료진을 부르러 달려갔다. 두한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괜찮아, 두한아. 태우가 달리면서도 그에게 말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의사들은 소희의 상태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뇌 스캔과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우에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겨울 끝에 봄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가모라는 단어가 소희의 입에서 나온 후 저택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태우는 수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을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의료진은 즉시 소집되었고 다양한 검사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백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소희 씨의 뇌 활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발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우는 이제 의학적 설명보다 눈앞의 기적에 더 집중했다. 설명이 필요 없소. 중요한 건 소희가 말을 했다는 거요.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무반응성 상태로 평생을 보낸 환자가 갑자기 말을 했다는 것은 모든 의학 교과서에 도전하는 사례였다.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소희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것은 의학 역사에 남을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말했다. 기존 신경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두한의 접근법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인간적 연결,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두한아, 네가 소희 누나와 함께 있어줄래? 태우가 물었다. 네가 있을 때 그녀가 더 편안해 보여. 두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그저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소희의 회복에 필수적인 존재였다. 첫 단어 이후 소희는 천천히 더 많은 진전을 보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소리였다. 아, 어, 우와 같은 모음 소리들. 그 다음에는 빠, 마와 같은 더 복잡한 음절이 뒤따랐다. 의료진은 각각의 새로운 소리를 기록했고 태우는 그것들을 마음에 새겼다. 아빠. 소희가 어느 날 아침 태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을 때 말했다. 태우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였다. 그래 소희야,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미세했지만 태우에게는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헛소리라고 했어. 그날 밤 태우가 윤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옳았어. 소희는 계속 거기 있었어. 우리가 그녀에게 닿지 못했을 뿐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한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누나가 듣고 있다고요. 전통적인 의학에 의존했던 곳에서 저택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치료센터로 변모했다. 의사들과 치료사들 사이에서 두한은 소희의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순수함과 편안한 존재감이 소희의 발전을 촉진했다. 두한이 왜 이런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소? 태우가 김 박사에게 물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과학적으로 아니요. 하지만 때로는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쩌면 소희 씨는 모든 복잡한 치료 너머에 있는 것, 순수한 인간적 연결을 필요로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우는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희의 휠체어가 물에 빠졌던 그 사고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변했다. 그것은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쳤다. 때로는 최고의 과학과 기술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뭔가를 시도해볼게요. 두한이 소희의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여러 가지 색의 물감과 큰 종이가 들려 있었다. 태우와 의료진은 지켜보았다. 고요한 기대감이 방을 채웠다. 어떤 기적이 다음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변화의 순간부터 두한과 소희 사이의 유대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다. 가모오리 인형, 소희의 첫 단어였던 그 장난감은 이제 그들의 연결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의사소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이건 가모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두한이 오리 인형을 소희의 침대 옆 창문가에 앉히며 말했다. 여기서 밖을 볼 수 있거든요. 소희의 눈이 오리 인형을 향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있었다. 더 이상 텅 빈 응시가 아니었다. 그녀가 천천히 발음했다. 두한은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가모를 가지고 놀고 그 단어를 반복하며 그녀가 새로운 소리를 만들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오후 두한은 지워지는 크레용과 종이 한 장을 가져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고
크레용을 쥐게 했다. 천천히 그는 그녀의 손을 종이 위로 움직이도록 안내했다. 같이 그림을 그려요, 누나.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희의 손은 무거웠고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두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격려했다. 파란색으로 시작해요. 파란색은 하늘 같아요. 그리고 바다 같기도 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소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종이 위에 파란색 선을 그었다. 선은 울퉁불퉁했고 불규칙했지만 그것은 소희가 직접 만든 첫 번째 표현이었다. 누나가 그렸어요. 두한이 기뻐했다. 봐요, 누나가 그렸어요. 태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소희와 두한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 첫 번째 파란색 얼룩이 소희의 예술적 표현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그렸다. 모두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물결, 파란색 점들. 마치 그 색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항상 파란색이지? 태우가 어느 날 두한에게 물었다. 두한은 잠시 생각했다. 파란색은 감호의 색이에요. 그리고 물의 색이기도 해요. 소희 누나가 말을 하기 시작한 곳이요. 그 단순한 설명이 태우를 감동시켰다. 그는 이제 두한의 지혜가 그의 나이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다. 소희의 방벽은 점차 그녀의 파란색 그림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두한은 각각의 그림에 날짜를 적었고 그것들을 벽에 붙였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의 시각적인 연대기였다. 어느 날 두한은 소희에게 큰 종이를 가져왔다. 오늘은 손으로 그리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는 물감을 그녀의 손바닥에 조금 묻혔다. 그런 다음 그녀의 손을 종이에 찍도록 도왔다. 소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그 새로운 감각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손바닥으로 그리는 거예요, 두한이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태우는 그 장면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딸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미묘한 미소였지만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소희의 방문 옆에 새 게시판을 설치했다. 이곳에 소희의 모든 작품을 전시하자. 그가 말했다. 그녀의 여정을 기록하는 갤러리로 만들자. 소희와 두한 사이의 의사소통은 독특했다. 그들만의 언어, 제스처와 소리와 색으로 구성된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그녀를 세상으로 다시 데려오고 있었다. 두한아, 태우가 그날 밤 물었다. 네가 소희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두한은 잠시 생각했다. 누나는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오고 있어요. 마치 긴 터널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는 정말 용감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희의 발전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작은 움직임은 점점 더 조화로운 동작으로 바뀌었고 단순한 발성은 음절로 그리고 결국 단어로 발전했다. 태우는 이 새로운 희망에 고무되어 딸의 연구에 집중했다. 그는 각각의 진보, 새로운 능력을 문서화하고 기록했다. 오늘 소희가 물이라고 말했어요. 태우가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다. 그리고 손으로 컵을 잡으려고 했어요. 움직임이 아직 어색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태우와 윤서는 소희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들은 그녀가 새로운 능력을 탐색하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소희의 감각을 더 자극해야 합니다. 태우가 제안했다. 다양한 질감, 소리, 맛을 경험하게 해야 해요. 윤서는 이 제안에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제가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가져올게요. 대나무, 명주 실크, 한지 등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요. 그들은 소희의 방을 감각적인 탐험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시켰다. 벽에는 다양한 질감의 천이 걸렸고 선반에는 여러 자연물이 놓여 있었다. 대나무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전통음악이 방을 채웠다. 저택은 이제 병원이 아닌 학습과 성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의료기계들은 점차 예술용품과 교육도구로 대체되었다. 소희의 휠체어 옆에는 항상 작은 책장이 있었고 두한이 그녀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었다.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두한이 책을 펼치며 말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소희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밝게 빛났고 표정은 생기가 돌았다. 가끔은 두한의 이야기에 작은 웃음소리로 반응하기도 했다. 시도 또는 태우가 부르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희를 더 일상적인 활동에 통합시키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정원으로 데려가 산책을 했고 다양한 소리와 질감에 노출시켰으며 항상 두한이 그녀의 가이드이자 보호자로 함께했다. 소희야, 이 꽃 냄새를 맡아볼래? 태우가 작은 국화를 그녀의 코앞에 가져왔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예, 뿌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딸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수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소희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다. 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뇌 손상이나 신경학적 장애를 가진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희망을 찾아 태우에게 연락해왔다. 당신의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전화로 태우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태우는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등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희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증거가 되었다. 한 유명한 의학 저널이 소희의 사례에 관한 특별 기사를 실었다. 불가능의 경계를 넘어 백소희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통 의학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소희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윤서도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 소희에게 모성적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태우와 두한과 함께 소희의 매 발걸음을 지원했다. 소희가 오늘 제 이름을 말했어요. 윤서가 어느 저녁 기쁨에 찬 얼굴로 태우에게 말했다. 그냥 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당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그녀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 집, 이전에는 고통과 고립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삶과 웃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소희의 여정, 완전한 마비와 침묵의 존재에서 표현과 움직임의 삶으로의 전환은 중요한 공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의학 보고서가 아닌 그녀 자신의 목소리로 그녀의 놀라운 회복에 대한 증언을 하는 자리였다. 전국 장애인 회복 대회에서 연설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태우가 발표했다. 소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윤서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 큰 기회네요. 소희가 할 수 있을까요? 태우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도울 거니까. 그들은 몇 주 동안 행사를 준비했다. 소희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녀가 말하는 연습을 돕고 무대에 서는 것을 준비했다. 두한은 항상 그녀 곁에서 그녀의 연습을 도왔다. 천천히 말하세요, 누나. 그가 조언했다. 그리고 말할 때 저를 보세요. 마치 우리만 있는 것처럼요. 태우, 윤서, 두한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이 순간의 중요성은 엄청났다. 이것은 단지 소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소희는 이제 더 의식적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선택하고 말할 내용을 연습하고 두한의 도움으로 움직임을 연습했다. 파란색 한복이 좋을 것 같아요. 소희가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색. 태우는 딸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소희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새롭고 놀라운 일이었다. 두한의 평온하고 변함없는 존재는 소희의 안전한 항구였다. 그는 그녀가 안전하게 느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려질 기회를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누나가 말할 때 사람들이 울 거예요. 두한이 말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에요. 행사 전날 밤 태우는 소희의 방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희야, 내일은 큰 날이야.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하지만 만약 무서우면 그냥 말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요. 이 순간은 단지 그녀의 신체적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에서의 자리를 재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태우의 서재로 그를 찾아왔다. 회장님, 내일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푸른색 실크 한복을 내밀었다. 소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전통 바느질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태우는 한복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완벽했다.
깊은 바다 푸른색에 파도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다. 윤서 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두한이가 디자인을 도왔어요. 그는 소희가 바다의 소녀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물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가족, 한때는 낯선 사람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는 깨달았다. 그날 밤 소희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다. 잠들기 전 그녀는 가무오리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이 작은 인형이 이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집 전체가 내일을 위한 조용한 기대감으로 물들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드디어 그 중요한 날이 왔다. 소희는 새로 발견한 용기로 무대에 올랐다. 청중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한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소희는 푸른 물결 무늬가 수놓아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고 작은 진주 비녀가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다. 두한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함께했다. 소희가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말은 느리고 종종 더듬거렸지만 그 감정은 강력하고 진실했다. 제 이름은 백소희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 고립에서 연결로의 여정, 침묵에서 목소리를 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한의 존재도 느꼈어요. 첫 줄에 앉아있던 태우는 입을 가렸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압도적인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을 비난했다. 과거의 모든 결정과 놓친 기회에 대해. 하지만 지금 소희가 무대에 서서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그는 그들이 해냈다는 것을 알았다. 윤서도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감정을 주체하려 했다. 그녀에게서는 모성애적인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바다에서 제가 빠졌을 때 소희가 계속했다. 뭔가 깨어났어요. 마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두한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제공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소희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와 감사의 소리가 눈물과 미소로 뒤섞인 소리가 객석에서 울려 퍼졌다. 이 순간은 소희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목소리가 없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소희가 결론을 내렸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이 치유합니다. 인내가 기적을 만듭니다. 마지막 말을 하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소희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계속 노력할 이유를 주었다. 태우는 무대로 올라가 소희를 안았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 어머니가 너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윤서는 두한을 안기 위해 무대로 올라갔다.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말없는 이해와 순수한 존재가 이 기적의 중심에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용한 축하연을 열었다. 소희는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빈응시가 아닌 생명력과 지능으로 빛났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소희가 말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태우, 윤서, 두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실제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이 아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묶인 가족. 그들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에 대한 공유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치유는 항상 의학이나 정교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혼돈에서, 우연에서, 규칙을 깨고 모든 것을 바꾼 한 소년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행사에서 돌아온 일행은 한옥 저택에 도착했다. 고요한 평온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완성과 성취감이 깃든 고요함이었다. 소희는 윤서의 도움을 받아 한복 대신 편안한 면 한복 파자마로 갈아입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소희야. 윤서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희미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담고 있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윤서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소희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소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태우는 거실에 앉아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각 사진은 그들의 여정의 한 부분을 담고 있었다. 소희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청중들의 감동받은 얼굴들, 그리고 그들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아버지, 소희가 휠체어를 밀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힘으로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 소희야, 들어와라. 사진을 보고 있었단다. 소희는 그의 옆에 자리 잡고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그래,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소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행사에서 받은 메달이 있었다. 극복과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메달을 손에 쥐고 잠시 바라보았다. 제 방에 두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두한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작은 쟁반에 차를 가져왔다. 제가 녹차를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바깥에서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을 제공했다. 한참 후 소희는 태우에게 물었다. 아버지, 제 방에 가도 될까요? 태우는 그녀를 그곳으로 안내했다. 소희의 방은 더 이상 병실 같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그림, 두한의 선물,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개인적인 공간이 되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메달을 꺼내 벽에 걸린 한 그림 옆에 두었다. 그 그림은 두한이 수년 전에 그린 것으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당시 그저 아이의 낙서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깊은 의미를 가진 예언 같았다. 소희는 잠시 그림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문가에 서 있는 두한을 향해 돌아섰다.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예요. 두한도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윤서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태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은 변했다. 그들 모두가 변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같았다.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바닥에는 물감 얼룩이, 그리고 모두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소희는 메달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걸어온 여정의 상징이었다. 과거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온 여정의 일부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두하나 소희가 속삭였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무서웠어? 두하는 잠시 생각했다.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 뒤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처음으로 뭔가를 느꼈어. 살아있다는 느낌. 그들은 창문을 통해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각 빗방울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다. 소희는 이제 자신의 불완전함과 도전들을 포함한 삶이 충만하고 의미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희의 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병원 같았던 공간은 이제 그녀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벽에는 그림들과 책들,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내는 전통 가야금이 걸려 있었다. 벽면에는 여전히 그녀의 초기 그림들, 두한과 그녀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파란색 얼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소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이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다. 진정한 집이라고 느꼈다. 두한이 들어와 그녀에게 가모오리 인형을 건넸다. 그 오래된 인형은 거의 잊혀질 뻔했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하며 인형을 그녀의 책장에 놓았다. 소희는 웃었다. 그리고 방을 가득 채우는 선명함으로 그녀의 첫 단어를 다시 말했다. 가모.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뢰, 안전, 그리고 사랑. 두아는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중요한 의미에서 그녀의 오빠였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성장한 사람. 내일 학교에 가. 소희가 물었다. 두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내일 과학 시험이 있어요. 잘 할 거야. 소희가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이제 더 많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넌 항상 잘하니까. 두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희 누나도 곧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희의 눈이 빛났다. 학교는 그녀가 항상 꿈꿔왔지만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제 그것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었다. 태우, 한때는 죄책감으로 무너졌던 남자는 이제 다시 온전해졌다. 윤서, 절망을 느꼈던 어머니는 이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소희, 한때 침묵 속에 갇혀있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가족,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자리를 찾았다. 저택 바깥에서는 늦봄의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정원에는 작은 가을이 흐르고 야생 진달래가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하늘은 보라색과 주황색의 저녁 색조로 물들어 있었다. 창문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소희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두하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 두하는 옆에 앉아 생각했다. 항상 거기 계셨어요, 누나. 그냥 아무도 누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소희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다른 아이들은 두한을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소희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영혼이었다. 태우는 방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수년간의 외로움과 슬픔 끝에 그의 집은 다시 한번 생명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소희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그녀의 세계가 작은 방의 벽 안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무한하게 넓어졌다.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안녕 엄마?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언젠가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두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별 사이에,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에. 소희야, 저녁 식사 시간이야. 윤서가 복도에서 불렀다. 가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별을 바라본 후 휠체어를 돌려 문을 향했다. 수년 전 아무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변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씩 쌓여가는 소소한 순간들을 통해서 한때 무덤처럼 조용했던 집은 이제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오늘로 이끈 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행동과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소년이 있었다. 두아는 소희의 휠체어를 밀며 미소 지었다. 배고파요? 응, 소희가 대답했다. 오늘은 뭘 먹어? 김치찌개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생명,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리. 마침내 저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새로 만든 이야기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